매거진. 안녕하십니까. 2016년 3월 15일 화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입니다. 간밤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낙천이 확정됐습니다. 컷오프에 대한 재심 신청을 재심심사위원회가 기각해버린 것입니다. 닷새째 이어진 지지시민의 당사 앞 컷오프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는 아무 소득이 없게 됐습니다. 한편 정청래 의원 컷오프를 추동한 주인공이 비상대책위원인 박영선 의원 그리고 이철희 전략기획본부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다름 아닌 정의 당원이면서 참여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작가를 통해 말입니다. 이 발언은 잠시 후 상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박영선 의원은 애초에 자신은 정청래 컷오프를 반대했다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어제 설문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박영선 의원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의견이 94%였습니다. 5,002명이 오늘 새벽 4시까지 참여한 결과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친노 좌장으로 꼽히는 육선의 이해찬 의원도 낙천됐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이해찬 전 총리가 공천 배제를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밤새 정리해서 오늘쯤에는 입장을 직접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공천에서 배제돼서 논란 속에 재심을 신청했던 정청래 의원, 말씀드린 대로 재심 신청도 기각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경선 결과 현역 의원 가운데 서울 성북갑 유승희, 경기 수원갑 이찬열, 경기 성남중원 은수미, 경기 부천 원미갑 김경협, 제주갑 강창일 의원 등 5명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한편 서울 강북을의 유대운, 서울 양천갑의 김기준, 전북 전주을의 이상직, 제주을의 김우남 의원 등 현역 의원 4명은 경선에서 패배해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새누리당이 6차 공천 결과를 발표했는데 주호영, 홍지만 의원 등 현역 의원 5명이 추가로 탈락해서 지금까지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은 1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에도 관심을 모았던 유승민, 윤상현 의원의 공천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말입니다. 현역이 탈락될 사람은 김장실, 권은희, 홍지만, 서상기, 주호영입니다. 정의당은 20대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제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청년이 좌절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희망을 갖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 중인 한명숙 전 총리가 교도소 영치금 250만 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어제 조선일보 보도를 하면서 전해드렸는데요.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돼 추징당한 8억 8천만 원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렸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파렴치 행위를 했다는 거지요. 하지만 한명숙 전 총리는 가족이 살 새집을 구하기 위해 예금을 인출한 것이고 전세 보증금은 원래 남편 돈으로서 한명숙 전 총리의 소유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가 교회 땅을 담보로 수십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미 800억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죠. 검찰은 이번에 추가로 드러난 수십억의 용처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입니다. 중고차 하면 조광래, 조광래 하면 중고차. 중고차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조광래 중고차입니다. 대표번호
1800-9538. 다시 한번 1800-9538. 오늘도 웃는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선 뉴스의 배두성입니다. 이번 총선을 맞이하여 당선로고송닷컴에서는 업계 최초로 후불제 로고송 제작을 선언하였습니다. 하하, 후불제라 정말 파격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당선로고송닷컴을 확인해보세요. 이상 배두성이었습니다. 마하! 당선로고송닷컴.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쟤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가겠습니다. 정의당 당원이자 팟캐스트 진행자인 유시민 작가가 정청래 컷오프에 개입한 사람이 박영선 비상대책위원과 이철희 전략기획본부장 두 사람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같은 의혹은 이미 EJ 팟캐스트를 통해서 제기된 바 있었는데요. 박영선 비대위원은 정청래 의원 하나로 안 된다는 언론 보도에 흔들리지 말란 말이 중간에 잘려서 와전됐다라고 해명했었습니다. 자신은 정청래 의원 공천 탈락을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는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 카페에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박영선 씨한테 엄청난 큰 책임이 있는데 지금 박영선 씨 의원회관 사무실에 문전성 씨예요. 비례대표 공천받고 싶은 사람들이 다, 지역구 공천받고 싶은 사람들이 다 여기 줄 서고 있어요. 웃기지 않아요? 그러면 아니 지금 저는 어떤 의문이 드는가 하면은 결국 지금 치르고 있는 비용은 기회비용의 측면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때 사실은 김종인 대표가 되기 전부터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당시에 그 지도부가 탈당을 막으려고 애를 썼던 대상이잖아요. 예. 사실은 엄청 애를 썼죠. 예, 그래서 주저앉았고 주저앉는 상태에서도 지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면 좀 복귀를 해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때 차라리 내가 보냈어야 됐다. 그렇지. 차라리 그게 나은 거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했으면 거기 교섭단체가 됐을지언정 그 당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재인 씨는 자기 때문에 이 모든 분열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니까 내가 사퇴함으로써 탈당 흐름을 막고 그리고 관리자를 영입해서 11차 혁신안까지 혁신안 시스템 공천을 하면 당이 총선을 치르고 안정될 거다. 그건 자기 자신의 거취 문제는 그 총선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이게 문재인 씨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결과적으로 보면 김종인 씨를 영입해다 놓고 문재인 씨 책임이잖아요. 영입한 거는. 자기 자신도 지금 정치 생명이 백척간도예요. 지금 문재인 씨가. 그리고 박영선 의원은 실세 중에 실세가 돼가지고 거기 지금 지난번 우리 방송 때 소개했던 공관위? 공관위는 옛날 열린우리당 때의 안개모, 안정적 개혁을 위한 모임이다 그래서 당내 그 보수파. 대통령 흔들던 사람들. 네, 민진모. 그때 노무현 대통령 흔든 사람들이고 문재인 대표 흔들었던 그 모임 소속이에요. 홍창선, 정장선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거기는 지금 사실 거수기고 어떻게 보면은 비대위조차도 거수기로 전락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전체적인 책임은 문재인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고 박영선 의원에도 굉장히 큰 책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완전 실세가 되어서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 김헌태 씨
거기 지금 공관위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영입되었던 이철희 씨, 박영선 의원 여기가 지금 인너서클이 돼갖고 모든 공천 데이터 수집과 등등을 다 좌우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박영선 의원이랑 이철희 씨랑 대화한 게 녹취되어서 팟캐스트 EJ에서 처음 터져 나오고 그게 해명이 나오고 다시 다뤘던 그 내용 아셔요? 예. 그 뭐죠? 그 정청래 의원 그 자르는 문제로 처음에는 뭐 자르는 문제다라 가지고 보도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후속 보도가 나와가지고 정정 보도가 나와서 그런 뜻이 아니었다. 뭐 그러니까 예컨대 박영선 씨는 오히려 자기 정청래 자르는데 반대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대화 내용을 들으셨겠지만 그대로 녹취가 된 건데요. 이제 정청래 공천 탈락을 발표해 놓고 어디 행사장에 둘이 옆에 앉았는데 둘이서 속삭이면서 어떤 대목은 안 들려요. 어떤 대목은 안 들리고 어떤 대목은 들리고 하는데 둘이 대화를 한 건데 어때? SNS 이런 데서는 나쁘지. 거기는 그럴 거야. 근데 다른 언론 보도도 안 좋고 그러니까 뭐 좀 귀속말로 속속속 했는지 뭐가 안 들리다가 그런데 흔들리면 안 돼. 이제 이런 대화 내용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정청래를 잘랐는데 SNS에서 시끄럽다. 반응이 안 좋다. 아주 시끄럽다. 그리고 이제 다른 조중동을 비롯한 다른 언론 보도에서는 이 정도로는 안 된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럼 이 정도로는 안 된다고 그런다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박영선 씨랑 해명을 했는데 맥락을 그 전후 사정을 짚어보면 그게 아니고 정청래 하나 정도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치. 본인은 아니라고 오리발 내밀지만 저는 그 대화를 들어보면 뉘앙스를 우리처럼 정치물 좀 먹은 사람은 딱 들어보면 알지. 그러니까 결국은 정청래의 공천 탈락에 두 사람이 다 개입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더 까도 되나? 원래는 내가 까는 김에. 깐 김에 다 까요. 원래는 정청래를 꼭 날리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서울에 공천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주려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어딘가를 날려야 되니까 막 여기저기 여론조사를 해본 거야. 마포 어른 내보내도 이길 것 같아. 이 사람을. 그럼 정청래를 잘라야 되는데 다른 명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비대위 회의에 막말 정치인이라는 항목을 하나 넣어서 올린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되면서 김종인 대표가 얘 잘라야겠어. 들어보니까 뭐 정청래 싫어하네. 보수 쪽에서. 뭐 저런 애들 없었으면 내 지지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물어보니까. 그거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사람은 정청래 의원의 공천 탈락이 보도된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논평을 주고받은 거라고 서로 나는 그렇게 봐요. 아니면 고소하든가. 어제도 시민들의 정청래 컷오프 반대 집회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있었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지역인 서울 마포을 지역 구민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훌륭한 정치인이 하나 탄생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수고와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까? 저는 그분을 원석에서 이제 보석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저희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잣대를 들이대서 잘라버린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포 의뢰 주민으로서 내 대표 선수가 분명히 정청래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대표 선수는 반드시 정청래여야 한다는 그 의지 하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표분이요, 저는 김종인 대표님을 엊그제 처음 봤죠. 텔레비에서 보니까 익숙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분한테 다시 한번 사정을 하고 싶었어요. 돌려달라고. 마포을에 정청래 의원을 돌려달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포을이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민주당이 발전할 수 있게 아침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벌써 민주당이 5%가 빠졌더라고요.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정청래가 더 민주당의 표를 깎아먹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은 더 민주당을 더 살리고 싶어하고 더 많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정청래를 단순히 당대표로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본 정청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소박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는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이 앞에서는 거침없이 당당하게 자기 소신을 밝히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 줄기의 빛처럼 그분한테 어떤 갈증을 해소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반드시 오늘 밤 안에 정성래는 저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만세를 부르고 다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살 수 있는 만세 삼창이 이어지고 제가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북 임실 순창 남원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강동원 의원이 자신의 낙천에 대해 정의롭지 못한 당의 결정이라며 승복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는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강동원 의원이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제가 당에서 버림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라며 18대 대선에서 국가정보원과 국가기관이 자행한 관권 부정선거를 고발했고 국회에서 개표 조작 의혹을 말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을 지키려던 사람들은 쫓겨나고 당을 흔들던 사람들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께 묻습니다. 당신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까? 아니면 더불어 새누리당 대표입니까? 우리 당의 비대위 위원들께 묻습니다. 당신들은 당을 구하기 위한 위원들입니까? 아니면 당의 정체성을 죽이려는 밀실 공천의 위원들입니까? 우리 당의 뿌리는 불의에 항거했던 정의입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면서 정의를 배웠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면서 정의의 실천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당의 정의는 사라졌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모욕당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 참여는 밀실 패권 정치로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당의 밀실 공천으로부터 컷오프 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으로부터 그 어떤 합당한 이유나 변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단 한 차례도 1위를 넘겨준 적이 없습니다. 전라북 도당이 외부 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라북 도내 언론들은 도내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당선할 수 있는 곳이 강동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천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난 3년 9개월 동안 무려 243회 700여일을 우리 지역의 모든 마을을 찾아가서 민생정치, 생활정치, 그리고 현장정치를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103건의 민생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언론이 선정한 의정 대상 등 현재까지 17관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에서 왜 무슨 이유로 밀실 공천을 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마디의 이유, 한마디의 설명도 없이 우리 지역 주민을 모독하고 배신했습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은 민심을 엎어버린 당 지도부의 신종 패권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에서 버림받은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 한 가지입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정원과 국가기관이 자행했던 관권 부정선거를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개표 조작 의혹을 말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대정부 질문을 할 당시 저와 가까운 몇몇 언론인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강 의원 공천은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역사 앞에 부끄러울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정의와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이 순간에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정의를 말하지 않는 야당은 국민의 편이 아닙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입니다. 지금 당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게 아니고 4대강처럼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저는 결코 정의롭지 못한 당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합니다. 뭐 화나 우리 좋은 집에서 살자. 그럼요. 그러면 집 짓는 거 어디다 맡기지요? 목조주택 시공팀장들이 함께 만든 협동조합,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겠나? 예, 정말 요즘 부실하게 집 짓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은 품질, 튼튼한 주택. 이것은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의 자존심입니다. 거기가 어디라고? 홈페이지 연락처 좀 알려줘봐요. 인터넷 홈페이지 hmcoop.co.kr 또는 전화 1800-8507입니다. 목조주택 시공 전문기업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 희망의 집을 짓겠습니다. 새싹당 콩차를 매일 아침 정말 간절히 마시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줍니다. 당신을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정신을 차리고 전체를 다 마시면 그런 기운이 옵니다. 새싹당 콩차, 남자의 시간을 충전하세요.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원에서 3만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산 중구 영도구의 여권 단일 후보 무 인사드립니다. 어이, 무, 감격스럽나? 일단 감격을 표하기 전에 할 일이 있지. 빨리 사과해야지. 정두원, 김용태 이런 비박들 다 공천받았잖아. 어서. 환아, 스키다시로 생선회의 맛을 판별할 수는 없는 법이지. 안 그러냐? 이게 무슨 소리야? 유승민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판명이 나야지. 그런 다음에 사과를 하든가 말든가. 유승민이 낙천된다 한들 지금까지 이야기가 나왔던 무, 정두원, 김용태, 유승민 중에서 유승민만 낙천되는 거니까 25% 적중률 아니야. 그렇다면 새생분은 없다고 봐야지. 이 새끼야, 나하고 정두원, 김용태는 스키다시라니까, 이 새끼야. 도다리, 광어, 우럭 이런 게 유승민이라고, 이 새끼야.
야, 이한구가 그러대. 당 정체성과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야, 씨발, 근데 한 입으로 어떻게 두 말을 하냐?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유승민은 상식적으로 퇴출 대상이 아니다 이랬던 이한구야. 한 달 사이에 유승민이가 이 뻥끗이라더냐 이 새끼야? 어이, 진실한 친박, 진실을 좀 얘기해봐. 유승민이 회 뜰 거지 이 새끼야? 난 몰라. 나도 공천 받는 사람인데. 닥쳐 이 새끼야. 네가 모르는 걸 윤상현이는 다 알고 뭐 누구를 죽이네 살리네 뭐 이런 말을 하고 다니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가. 윤상현이가 불출마하기로 했잖아. 이 덜떨어진 새끼들. 입이 그렇게 싸서 어떻게 정치를 하냐? 어이, 지금 입이 싼 걸 문제 삼는 뭔가? 무슨 자격으로? 살생부 헛소리 그 당신 입 밖으로 나온 거 아닌가? 이 새끼야, 아직 헛소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 새끼야? 아이고, 이러다가 두 분 선거 끝나면은 뭐 하시게요? 그때는 나눌 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이 사회자, 그때는 네가 문재인 성대모사에서 무와 문의 피박 퀴즈로 가야지. 저 떨거지 새끼, 저 새끼 날려버리고. 아이고, 꿈도 야무지셔라. 손님이 남기고 간 스키다시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을 뿐이지. 무슨 자격으로 총선 후에도 재활용당하실 생각을 하셔? 이 새끼야, 내가 왜 음식물 쓰레기야 이 새끼야? 살생부발언 사과나 하라고. 자, 이제 그만하시고요. 자, 오늘 문제 드리겠습니다. 미국 듀크 대학교 연구진이 최근 월트 디즈니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과 영화 30여 편을 분석했는데요. 이 작품 속의 캐릭터와 내용이 불평등과 가난에 대해서 잘못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특히 메리 포핀스부터 알라딘 같은 유명 애니메이션 속의 캐릭터 67개 중에 38개의 메인 캐릭터가 중산계급 이상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에 노동자 계급 또는 매우 가난한 처지에 놓인 캐릭터는 모두 14개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자, 이번 조사 대상 중에는 이 작품도 있었습니다. 101마리 땡땡. 예, 땡땡은 무엇일까요? 예, 정답. 환, 정답 아십니까? 예, 오늘도 주저하지 말고 바로 가자고. 정답은 101마리의 프로포즈. 이번엔 맞았을 텐데. 이런 무식한 새끼. 야, 이 새끼야. 프로포즈가 동물이냐 이 새끼야? 101마리 이게 101번째 프로포즈하고 헷갈렸겠지 이 새끼. 아, 그런가? 그 영화는 이 새끼야 문성근이가 나온 영화야. 문성근. 그런 좌익 영화는 뭐하러 봤냐 이 새끼야. 아니, 배우 문성근 씨가 나온 영화가 왜 좌익 영화입니까? 그건 그냥 로맨틱 영화예요. 예, 아니지. 로맨틱을 가장한 선동이지. 거기 101을 보라고. 101번째 할 때 101. 101을 보면은 101. 이게 두 손 들고 입을 벌려서 환호하는 모습인데, 김일성 장군님을 환호하는 그런 걸 상징하는 거 몰라? 그리고 말이야, 문성근이 아버지가 뭐 북한 갔잖아. 뭐 오죽 수경님 품에 안기고 싶었으면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세요. 문익환 목사님은요, 그 집안 대대로 반공이었어요. 뭘 알고 떠드셔야지.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바로 좌익이고 종북이야. 애국 세력인 우리와 왜 척을 지냐 이거지. 야, 이 새끼야, 그러면 비박도 용공이고 좌익이냐 이 새끼야? 안 그러라는 법이 어딨어? 이 새끼 좀 맞아봐야 정신 차리겠나 이 새끼가? 때리라고. 당대표가 폭력을 행사해서 공천받고도 출당당하는 최초의 사례를 한번 만들어보지. 때리라고. 아이, 저 그만들 하시고요. 자, 정답 아십니까? 뭐 정답 바로 가지 뭐. 정답은 101마리의 킬러. 아니, 킬러라니요. 사회자, 근데 말이야, 요즘 나를 노리는 킬러들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 그렇습니까? 제가 지켜드리죠 뭐. 넌 사회자만 믿겠네. 예, 나는 킬러다. 타겟이 저기 있다. 철저히 계산한 대로 녀석을 이번 공천에서 처리하겠다. 하나, 둘, 셋.
잘 가라. 야, 너 환의 탈을 쓴 윤상현이지 새끼야. 으악, 실패다. 네, 오늘도 여러분이 정답을 맞춰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진핑이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지 아십니까? 그 흥미진진한 내막을 다룬 책이 나왔습니다. 13억 분의 1의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이 제공합니다.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온통 야당 총선 공천 때문에 게시판이 들끓고 있는데요. 제발 퀴즈 정답도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이 코너는 어제 저녁 6시 때에 녹음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부 정치바 김원철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친노 패권주의 청산 차원에서 친노 좌장격인 육선의 이해찬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이런 식의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자, 이해찬 의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아, 예, 그렇죠. 예, 오늘 이해찬 의원, 육선이죠. 이해찬 의원과 이미경 의원, 우선, 그리고 초선인 정호준 의원, 이 세 분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발표를 했고요. 예. 아무래도 가장 이제 거물이 이해찬 의원이지 않겠습니까? 예.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쟁력 부분에서 이해찬 의원을 그 지역구에서 대체할 만한 인사가 없기 때문에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이해찬 의원을 낙천한다는 것은 한석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대표가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동시에 보면은 그 이른바 친노 핵심이다라고 예. 분류가 됐던 전해철 의원 이런 분들은 공천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김종인 대표가 어떤 약간 투트랙 전략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다선 그리고 굉장히 이름이 알려진 친노, 친문 이런 주류 세력들은 컷오프를 시키고 예. 대신에 초재선 의원들은 공천을 줌으로써 좀 반발을 무마하는 그런 투트랙 전략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친노 청산보다는 중도 확장의 무게를 두고 지금 이미지가 나쁜 친노니 이런 친노 중에 핵심들은 솎아내고 그래도 일하는 실무에서 뛰는 이 초재선급들은 살려주고. 그렇죠. 이게 이미지 메이킹 싸움인데 지금 김종인 대표의 일관된 전략은 이번 총선은 박근혜 대 김종인 즉 경제민주화, 경제문제, 경제심판론 이 프레임을 지금 계속 밀고 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뭔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이른바 친노 세력들이 좀 잘려나갔구나 이런 느낌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 같은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들의 희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 그것도 이루어졌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 문제는 이제 그 수도권에 격전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쪽 격전지에서 친문, 친노 성향의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격전지에 있는 후보들이 문재인 대표의 지지 연설, 지원 유세 등을 굉장히 많이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표에게. 근데 이제 김종인 대표의 그런 프레임으로는 지금 안 맞는 것이죠. 문재인 대표가 등판을 하게 되면 이껏 만들어 놓은 구도가 다시 문재인 대 박근혜로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딜레마. 일선의 후보들은 문재인 대표를 원하는데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딜레마를 과연 어떻게 풀 것인가. 이 부분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니 근데 김종인 대표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양자 대결 구도 이거는 본인 생각 아닌가요? 본인과 박근혜 대통령이 1대1로 맞서는 구도라는 게 아니라 그 문재인 대표가 맞서는 구도가 되면 대선의 재판이 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 색깔을 어쨌든 최대한 빼고 어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 이런 것들을 총선의 프레임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그런 판단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치러진 게 맞는 거죠. 어떤 정권
절반 정도 지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총선이기 때문에 예. 평가적 성격을 가진 투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평가적 성격이 이루어진다면은 박근혜 정부가 잘 못했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야당에게 유리한 구도가 될 수 있겠죠. 글쎄요. 청산, 평가 이게 그 정권 말에 물론 중요한 그런 변수도 되겠지만은 현 대통령과 차기 미래 권력 사이의 싸움 이 구도가 더 훨씬 더 야당에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예, 그 말씀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김종인 대표는 그 구도로는 한번 졌던 구도고 리바이벌은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문재인 대표가 앞으로 대선에도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미지가 나쁘니. 자,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만은 이해찬 전 총리 어떻게 독자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그렇게까지 할지는 지금 뭐 섣불리 판단하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반발은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기 충청권 있는 후보들 같은 경우에 세종이라는 지역구가 이게 한석이 아니다. 충청도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한 가운데 있는 선거구고 또 세종의 그 유권자들이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엘리트층들이거든요. 그래서 세종의 표심을 잡고 세종의 털을 잡고 이 충청권 선거 전략을 짜는 것과 세종을 포기하고 짜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 특히나 그 충청도 분들이 그 거물 인사에 대한 그런 소구가 있대요. 지역의 어떤 인물 그런 소구가 있는데 지금 야권에서는 내세울 만한 인물이 안희정 지사 정도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해찬 전 총리를 이렇게 대책 없이 컷오프 시켜서 충청 선거를 어떻게 치르려고 하느냐 이런 맥락에서의 반발도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공천 발표를 보니까 말이죠. 김한길 의원 지역구에도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기로 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야권 연대 물거품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서울 광진갑 김한길 의원 지역구 광진갑 그리고 김영환 의원 지역구 안산 상록을에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을 했어요. 이제 이 두 지역구에 공천을 했다는 것은 야권 연대 이제 더 이상 힘들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 김성수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 우리는 그제 13일이 데드라인이었다. 누차 얘기를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했고 그런 얘기가 없다 해도 물리적으로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이제 남은 가능성은 후보 간 단일화 정도가 남아 있는데 뭐 안철수 대표가 지역구 후보 간 연대는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방법은 그 정도가 남아있는 건데 사실 후보 간 단일화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뭐 주고받기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 과정에서 잡음이 날 가능성도 많고 후폭풍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뭐 일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저기 그 김한길 의원 지역구를 살펴보면 전해숙 의원 그렇죠. 단일화 여지가 있는 거죠. 원외인사와 현역 의원과. 그래서 후보 간 단일화 정도만 지금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저도 해봐서 아는데 MB 표현대로 저도 해봐서 아는데 이게 후보 사이에 어떤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으면은 또 이렇게 심정적인 연합이 안 되면은 하나만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쉽지 않겠다. 시간도 게다가 모자라고. 어제 김한길 의원이 페이스북에 또 그 절박한 심정으로 수도권에 야권 연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과연 물리적으로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당대당 사이의 어떤 야권 연대는 좀 어려워진 게 아닌가 그런 분석이 지배적이죠.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 상황 한번 살펴보죠. 유승민 의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말로는 이거 뭐 날릴 것처럼 얘기를 해서 상당히 또 주목됩니다. 이한구 그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 배제 대상으로 세 부류를 언급했거든요. 국회의원 품위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당 정체성에 심하게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한 사람,
현안 지역에서 오랫동안 가선 의원 혜택을 즐긴 분 이렇게 딱 지목을 했는데 예. 지금 당에서는 뭐 이것은 유승민 의원을 쳐내겠다는 얘기를 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당 정체성이 심하게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한 사람 예. 이 부분에 해당한다는 거죠. 예. 그 증세 없는 복지를 비판한 것이 정체성과 배치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한 달 전만 해도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그때는 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유승민은 상식적으로 퇴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그랬었죠. 이거 어떻게 얘기가 또 어떻게 이렇게 또 입장이 달라지게 된 겁니까? 아무래도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 그때만 해도 조금 여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이재만 전 동구청장 그분을 지원을 해서 경선이라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유승민 의원을 배제시킬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전혀 그쪽에서 지금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경선을 했다가는 유승민 의원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점점 무리수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나온 얘기는 이제 윤상현 논개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 오늘 얘기한 것 중에도 국회의원의 품위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윤상현 의원을 지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평가가 많고요. 이 아무래도 유승민 의원을 낙천하면 지금 대구에서도 굉장한 반발이 있을 것 같고요. 대구 시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대구도 대구지만 지금 수도권에서도 굉장히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을 다독이기 위해서라도 윤상현 의원을 낙천시키지 않겠느냐. 그만큼 의지가 강한 거죠. 대구 동구의 의석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유승민의 원내 진출은 막겠다. 이런 의지가 너무나 강렬하다. 너무나 강렬합니다. 어제 그 기자회견으로 유승민 낙천은 뭐 기정사실화됐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이 어떻게 대응할까요? 모르겠습니다. 뭐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뭐 과반을 넘는 득표를 하는 것으로 조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지역 기반이 탄탄한데요. 과연 무소속 출마까지 할지 그건 조금 봐야 되겠죠. 근데 뭐 새누리당이 워낙 그 낙천됐다가 무소속으로 살아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렇죠. 김무성 대표도 2008년에 공천을 못 받아서 그래서 그때 친박들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렇죠.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다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또 다음 또 이제 공격 카드를 꺼낼지 이것도 또 주목되네요 보니까. 지지 유세를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지지 유세를 최근에 다녀온 것처럼 사실상의 지지 유세. 이제만 옆에 두고 아무래도 그럴 것 같네요. 예측 가능한 정당입니다.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니까 말이죠. 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에 대한 재심이 이루어지고 있죠? 저한테 예측을 해보라고 하면 저는 결과가 뒤집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낙천되는 걸로? 김종인 대표가 뭐 굉장히 의지가 강하신 분이거든요. 어이구, 의석이 날아가도 좋다. 뭐 그 다른 선거판에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후보는 적출해서 배제시키겠다. 이 의지가 강한데 글쎄요. 이게 지지자들의 정서를 고려한 것인지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죠. 지지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세죠. 향후 또 한번 좀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철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스마트폰, 물통, 무휴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니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네. 엉뚱한 얘기를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네, 내용이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 경제 뉴스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웃자고 하는 코미디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지 잘 헷갈리는데요. 예. 어쨌든 많이 알려졌지만 사건을 좀 요약을 드리면은요. 지금 현재 그 임금 협상이 결렬이 돼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하고, 대한항공 사측하고 쟁의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대한항공 부기장 중에 김모 씨라는 분이 자기 페이스북에, 여객기 조종사들이 비행 전에 뭘 볼까요? 라는 제목으로 비행 전에 수행해야 하는 절차를 조목조목 이렇게 글로 페이스북으로 글을 올린 겁니다. 조양호 회장이 이 그 조종사 분의 페이스북에 직접 댓글을 단 거죠. 그래서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 사내 게시판도 아니고. 예. 근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 자, 전문 용어로 잔뜩 나열했지만 99%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운항관리사가 다 브리핑해주고 기상 변화는 오퍼레이션 센터에서 다 분석해주며 조종사는 고, 노고, 그러니까 가느냐 마느냐죠. 이것만 결정하는데 힘들다고요? 자동차 운전보다 더 쉬운 오토파일럿으로 가는데 아주 비상시에만 조종사가 필요하죠. 과시가 심하네요. 개가 웃어요. 마치 대서양을 최초로 무착륙 횡단한 린드버그 같은 소리를 하네요. 열심히 비행기를 타는 다소 조종사를 욕되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쓴 겁니다. 개가 웃어요. 이런 말을 썼습니까? 네. 예, 그래서, 언어 용어가 참 저렴하시죠. 예, 근데, 예. 이게 조종사 노조에서 보고, 설마 이게 조양호 회장이겠냐. 예, 그래서 해킹을 한 건지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조양호 회장이 맞았던 거죠. 예, 그래서 조양호 회장이 이제 나중에 뉴스가 나오니까 글은 내리고 이랬다는 건데요. 예. 그 조종사 노조 관계자분이 이제 설명을 한 건, 외국 항공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한항공은 운항관리사가 브리핑을 해준 적이 없다. 이제 조양호 회장은 브리핑도 다 해주지, 기계로 다 가지, 자동차 운전보다 쉬운 걸 하는데 뭘 힘들다고 징징거리냐, 개가 웃는다, 이런 취지로 쓴 글이었거든요. 예. 조 회장의 조종사들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 참 진심으로 놀랐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제가 참 이 글을 보면서, 자기가 이끌고 있는 직원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디스를 하는 방식으로 경영을 하는 이 아둔함이, 그리고 그것도 사내 게시판이 아니고 온 국민이 다 보는 페이스북에다가 올리는 이 만용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참, 원래 그 대한항공이라는 그룹이요. 한국의 대부분의 그 재벌들이
노동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재벌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안 합니다. 아예 커뮤니케이션을 할 생각을 안 하죠. 그냥 뭐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대한항공은 정말로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그 자녀들도 참 이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직원들을 뭐 거의 머슴 취급하는 게요. 그래서 요 대한항공 이 조씨 일가의 그 종업원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 이 지금 쓴 글의 논리를 바라보면 조양호 회장은 그 본인 스스로 얼굴에다 지금 침을 뱉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조종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결국은 아주 비상시에 판단을 하는 것밖에 하는 일이 없는 거 아니냐, 고냐 노고냐만 결정하는 거 아니냐, 자기가 말을 합니다. 비상시에만 조종사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원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해대에서 내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고냐 노고냐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조종사들은 그 일을 하라고 있는 사람들인 거고요. 그래서 아주 비상시에 승객 수백 명의 생명을 책임진 이 조종사는 그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조종사라는 사람의 임무가 중요한 거고 그 사람들에게 꽤 높은 연봉이 책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 논리대로라면 정말 그 조양호 회장은 나가 뒤져야죠. 왜냐하면 조양호 회장은 하는 일이라고는 고냐 노고냐 판단하는 것밖에 아무 일도 하는 게 없거든요. 조양호 회장은요. 본인이야말로. 그렇죠. 밑에 사람들이 다 보고서 가져와서 해라 말아라고 결정하는 사람인데 그거 외에 조양호 회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정말로 그야말로 이 논리대로라면 조양호 회장이야말로 망고땡 보직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판단하는 건 재벌 총수로서 중요한 판단인데 승객 300명의 안전을 책임진 조종사의 판단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이러니까 노동자들이랑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리가 없는 거죠. 작년 8월에요. 대한항공을 퇴사하신 한 부기장님이 사내 게시판에 그 조양호 회장님께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직언을 남겼습니다. 땅콩 외항 사건으로 국민에게 받은 모욕과 질타는 우리 직원들이 다 받았다. 그런데 회장님께서는 직원들에게 사과 한번 하셨느냐? 그러면서 이 부기장이 남긴 말이 제발 부탁이니 회장님 곁에 있는 듣기 좋고 달콤한 말만 하는 아첨꾼, 담강우리 같은 이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회사를 떠나는 일개 직원의 마지막 충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직원들, 특히 운항 승무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참. 그런데 조양호 회장이 이 글에다가 장문의 댓글을 답니다. 댓글을 달면서 댓글을 또 달았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글 잘 읽었다. 그리고 참 앞으로 좋은 인연 잘 맺자. 그리고 경영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그 댓글을 달았거든요. 이게 사내 전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보는 글이죠. 이걸 이제 홍보실에서 유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잘 쓰신 글은 널리 알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에서였는지 어쨌든 이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그 부기장이 남겼던 글이 뭐냐면 제발 부탁인데 운항 승무원들의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달라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은 어제 남긴 페이스북 글에서 야 전부 다 니네들 다 브리핑 받잖아. 운항관리사가 다 브리핑 해주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종사들은 황당해하죠. 야 우리는 한 번도 그런 브리핑 받아본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해 항공사 이야기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요. 대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항공사 얘기 듣고 와서 자기들도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충원을 남겼을 때 언론에다 대고는 정말로 참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그 뒤로는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대한항공의 직원들이 이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해서 얼마나 감정이 이게 안 좋게 틀어져 있냐면은요. 몇 개월 전에는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그 이 짐 실는 게 끌고 가는 이 뭐라고 그러죠? 캐리어라고 하나요? 캐리어에다가 스티커를 뭐라고 붙였냐면 회사는 적자, 회장은 흑자 이렇게 붙이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이게 화가 났으면은요. 그런데 대한항공 경영진은 이걸 가지고 또 고소를 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인가 뭐. 아이고. 참 개판 5분짜리 회사인 거죠. 정말. 참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게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운전보다도 쉽지 않냐 자기 직원들을 이렇게 공개 디스하는 회장의 시대가 가고
다음 3세 시대가 되면 나아지느냐, 그럴 가능성은 제로인 게 더 이 회사로는 슬픈 겁니다. 지금 조양호 회장한테는 2녀 1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장녀인 조현아 부사장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예. 수 틀리면 무릎 꿇고 패는 사람이니까요. 예. 국민 재벌달 아닙니까? 국민 재벌달.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분한테 뭐 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기대를 하기는 어렵죠, 일단요. 예. 그런데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렇게 사고를 치고 나서 올해 초에 1월 달에 남동생 유일한 아들이죠. 조원태 씨가 지금 부사장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3세 승계의 선두에 올라선 겁니다. 예. 누나가 알아서 자폭을 하는 바람에. 근데 이 조원태 부사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 이분은 2005년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요. 예. 그 다른 차하고 시비가 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차 시비가 붙은 승용차에 70대 노인분이 한 분 앉아 계셨는데, 어이구, 예. 이 노인분이 나와서 항의를 하니까, 근데 그 노인분이 또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혼자를 안고 있었는데 이분을 폭행을 한 전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게 당시 그 조원태 부사장이 29살이었거든요. 예. 네, 대한항공 경영전략본부 기획팀 부팀장이었었는데 70 몇 세 먹은 그 노인 부분이 아기를 안고 있는데 밀쳐서 땅바닥에 쓰러뜨린 이 전력을 가진 사람이 조원태라는 사람입니다. 예. 2012년에는 그 인하대 운영과 관련해서 그 여러 시민단체와 학생들이 항의를 했었는데요. 예. 이때 시민단체들이 그 항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조양호 회장하고 조원태, 그 당시 전무였죠. 예. 인하대를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단체들이 조원태가 왔다 이러면서 인하학원과 한진정보통신간 거래 내역을 공개하라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예. 그랬더니 이 조원태 전무가 내가 조원태다. 욕이 나옵니다. 어쩔래 개새끼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민단체들이. 술 먹고 갔나요? 아니요. 낮이었습니다. 정상적인 행사 시간이었는데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와있던 기자들한테도 그렇게 막 쌍소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 이분이 이제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을 이끌 3대 승계 당사자입니다. 예. 아니, 노동자들하고 어찌 보면 가풍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이게 대한항공이요. 대한민국 최초로 부녀가 구속 수감된 유일한 기업입니다. 부자는 꽤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조양호 회장도 1999년에 탈세 혐의로 구속이 한 번 됐었고요. 예. 조현아 부사장이 구속이 되면서 가풍인 거죠. 예. 이제 뭐 이게 유일한 희망이 그 조현민 전무라고 그 막내 딸인데 명예훼손. 예, 그러니까 이분이 그 지난번에 이제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훼손을 틀려서 그랬다는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틀린 게 뭐냐면은요. 훼손은 가끔가다 틀리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틀린 건 명의훼손 이렇게 적어서 틀린 겁니다. 명예가 아니라 명의훼손이라고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회도 틀리고 의도 틀리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참 이 깝깝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대놓고 직원을 도둑놈 취급하죠. 딸은 직원을 무릎 꿇리고 패죠. 아들은 수 틀리면은 노인을 폭행하고 개새끼라는 말을 달고 다니죠. 유일하게 범죄가 없는 게 막내딸인데 막내딸은 아예 한글이 안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참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걸 그 약칭으로 단무지라고 합니다. 단무지. 아, 그게 뭐 단순 무식 뭐 이런 건가요? 예, 그리고 GX. 아, 예. 예, 그러니까 참 이 대한항공이 참 그 우리나라 여러 재벌들 중에 뭐 여러 재벌들 많지만 이렇게 아버지와 삼남매가 이렇게 일괄된 평가를 받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참 이런 분들이 이끄는 회사에 비행기가 국적기고 우리가 이런 비행기에 이런 오너가 이끄는 비행기에 안전을 걸고 타야 되는 현실이 참 너무 서글픕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아이고, 이건 진짜 오너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그러니까요. 골 때리시겠습니다. 우리 조종사님들 투쟁하시는데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투쟁하시는데 뭐 상당히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 한번 웃으라고 이렇게 회장님이 배려하신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
한국 억만장자 중에 상속자가 네. 무려 74%나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억만장자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영어로 하면 빌리어네어 이렇게 됩니다. 빌리어네어인데 10억 달러를 이상 소유한 부자들을 분석을 한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재산이 1조 2천억 원이 넘는 1조 원 정도가 넘는 사람들을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이제 이걸 분석한 곳이 미국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라는 곳인데요. 예. 1996년부터 2015년, 그러니까 20년 동안이죠. 포브스라는 유명한 잡지가 억만장자 명단을 매년 발표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보고서를 쭉 분석을 해서 자산이 10억 달러, 그러니까 빌리어네어죠. 우리 돈으로 하면 1조 2천억 원 정도 되는 부자 가운데 도대체 자수성가를 한 비율은 몇 %고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자의 비율은 몇 %인가. 예. 이걸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2014년 기준으로 이 빌리어네어 1조 원이 넘는 부호들 중에 4분의 3이죠. 74.1%가 상속부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그냥 들으면 그런데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은요. 예. 세계 평균은 30.4%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평균보다도 2배를 훌쩍 웃도는 거죠. 우리나라보다도 억만장자, 그러니까 빌리어네어 비율이 상속부자 비율이 더 높은 나라가 4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쿠웨이트, 핀란드, 덴마크, 아랍에미리트 요 4나라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 4나라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게요. 예. 전체 세계의 빌리어네어를 100%로 놓고 보면 예. 우리나라의 빌리어네어들의 비중은 전체 세계 100% 중에 1.6%를 차지를 합니다. 숫자로 따지면은요. 예. 그런데 쿠웨이트, 핀란드, 덴마크는 0.3%도 안 되는 굉장히 숫자가 작습니다. 이 나라들은. 사실은 이런 소식이 그 외신에 나오면 외국인들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야, 한국이 이 정도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 너무 당연해서 에이 뭐 이제는 뭐 그렇지 뭐 별로 충격적으로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추세가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추세는 자수성가 부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1996년만 해도요. 자수성가를 해서 빌리어네어가 된 부자의 비중이 44.7%. 그러니까 예. 절반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2001년에 이게 역전을 했고 2014년에는 69.6%가 됩니다. 예. 자수성가 부자 비율이 70%고 상속 부자 비율은 30%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우리나라는 거꾸로 지금 수치가 역전돼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 결국 부자라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은 거다. 이런 이야기일 텐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수치에서 나타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예. 굉장히 이면에는 복잡하고도 더 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개천에서는 용이 안 나. 한 번 부자는 영원히 부자야. 우리는 뭘 해도 안 돼. 이런 패배의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당연히 자리 잡게 될 거고요. 예. 이런 패배의식은 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장점이죠. 딱 하나의 장점인데 경쟁을 통해서 승자가 되면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경쟁을 통해서 승자가 되도록 노력하라. 이게 지금 시장 경제가 가진 유일한 장점이거든요. 예. 승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 이거 자체도 말살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기조를 신자유주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인 거죠. 예. 신자유주의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예. 저는 한국의 자본주의를 신자유주의라고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최소한 예. 경쟁해라. 경쟁해서 이겨라. 이렇게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한국에는 경쟁해라. 그런데 해봐야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청년들만 경쟁하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렇죠. 경쟁을 해서 열심히 해. 얻을 건 없어. 우리는 그냥 잘 살 거야. 이런 거니까. 예. 이건 신자유주의가 아니고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뭐 좀 깡패자유주의 예. 이런 겁니다, 진짜로. 예. 그러니까 자유주의라는 말을 붙이기에도 부끄러운 거죠. 봉건주의에 가까운 겁니다. 사실은. 봉건주의. 예. 예. 제가 보기에 지금 한국 재벌들은 북한하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더 오래 세습하나 경쟁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겼죠. 얼마 전에 두산에서 4대 승계가 나왔으니까요. 예. 우리가 이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승계 숫자로는요. 아니 4대 그 승계는 동아일보도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아, 동아일보가 4대 승계군요. 정말로.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채널A 한번 나가서 이 4대 승계한 언론사가 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저기. 예, 맞습니다. 지금 동아일보가 4대 승계네요. 재벌은 아니지만. 예. 그러면 우리나라가 언론 재벌 여러 영역에서 압도적으로 북한을 앞서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심지어 이 4세 승계도 두산 같은 경우는 형제끼리 돌아가면서 경영권을 나누죠. 이렇게 나눠서 경영을 하는 기업이 어떻게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보면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상속부자들이요. 상속을 제대로 받기는 했냐는 겁니다. 도대체. 이 부를 축적을 한 게 포브스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이 사람들을 상속부자로 분류를 했겠지만 예. 그 재산이 상속을 제대로 받기는 한 거냐는 말입니다. 대부분 편법 상속이거든요. 아, 세금 안 내려고. 그렇죠. 대부분 편법 상속인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예. 기업의 핵심은 유능한 인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재벌들이 소중한 인적 자원들을 쫙 빨아들인 다음에 뭐에다가 쓰냐면 오너 일가들의 부를 편법 상속하는데 다 사용을 해버립니다. 부자 아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주느라고 편법으로 부자 만들어주느라고 한국 사회의 핵심 인력들이 그걸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아주 경제부에서 그 선배로 모셨던 저한테는 참 뭐 대선배신데요. 이분이 한번 그 중견 재벌에서 홍보 담당 임원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한번 받으셨던 일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저랑 술을 한잔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길래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실 겁니까? 물어봤더니 생각 중이다 이러시더니 완배야, 그 재벌들이 왜 갑자기 언론사 출신들을 대거 홍보실로 스카우트를 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아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뭐 홍보를 할 게 많아서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경제기자 헛했다. 잘 모르고 하는 거다. 갑자기 재벌들이 언론, 법무, 세무, 회계 이런 데를 강화하는 건 전부 상속이다. 전부 상속이다. 상속 문제가 걸리기 시작하면 인재들을 모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인재들을 왜 모으느냐? 상속을 편법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감추고 홍보를 잘하겠다는 뜻인 거죠. 2008년에 삼성 비자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때 조준웅 특별검사가 수사를 지휘했었죠. 근데 밝혀진 결과가 이거였습니다. 삼성 전략기획실 전형직 임원들이 명의를 대줘서 별도의 자금을 관리를 했다. 근데 이 별도 자금 관리가 전부 이건희의 차명 자금이었고 그 규모가 삼성생명 주식 2조 3천억 원을 포함해서 총 4조 5천억 정도였다. 차명 계좌가 무려 1199개였다. 그런데 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팔아서 남긴 차익이 5,643억 원이었다. 이게 특별검사의 발표였습니다. 발표 내용의 표면만 보면 뭐 탈세 뭐 이런 걸로 해서 조세포탈 이런 걸로 해서 그때 뭐 이학수, 김인주, 이건희, 뭐 최강해 이런 사람들이 불구속 기소가 됐죠. 조금만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특별검사의 발표를요. 삼성의 전략기획실이라는 곳은요. 삼성이 정말로 이 나라의 최고의 인재들을 끌어모은 곳이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미래전략실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려 1199개의 차명계좌를 텄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자금을 수조 원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돈을 굴리면서 주식을 사고 팔아서 무려 5,600억 원을 남겼습니다. 추론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야, 삼성 전략기획실 애들은 주식 투자도 잘하냐? 야, 진짜 인재들이네. 이게 첫 번째 추론인 겁니다. 무려 5,600억 원을 남겼으니까요. 1,199개의 차명 계좌에서요. 근데 이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재들이라도 주식시장에서 무조건 승리를 하는 법은 없는 겁니다. 이건 뭐 워런 버핏도 어려운 게 주식 투자니까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추론의 영역이지만 이런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주가 조작입니까? 예, 바로 그게 제 추론인 겁니다. 왜냐하면 조준웅 특별검사의 발표에 따르면 이 1199개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팔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삼성전략기획실의 직원인데 차명 계좌를 텄고 오너의 자금이 그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걸 불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는 주식이 가장 쌀 때 사야 하고 가장 비쌀 때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필이면 사고 파는 종목들이 전부 다 삼성 계열사입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을 안 했겠냐는 거죠. 당연히 내부 정보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실적 발표 한 달 전에 실적 발표 내용 미리 받아보고 실적 좋을 것 같으면 미리 샀겠죠. 아니면 지금 사고 싶으면 조금 더 주가가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 실적 좋게 날 걸 뒤로 다음 분기로 미루라고 했겠죠. 추론이지만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이 사람들이 뛰어난다 한들 오너의 돈을 가지고 1199개의 차명 계좌에서 5,643억 원의 돈을 남기는 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주가 조작에 가까운 행위를 함으로써 이건희 회장에게 5,643억 원의 양도 차익을 남겨줬다는 것이 제가 하고 있는 추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추정일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5,643억 원을 벌었는데 양도소득세를 안 내셨으니 조세포탈 혐의만 적용을 할게요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전략기획실에서 끌어모은 그 쟁쟁한 인재들, 연봉 수십억씩 받는 인재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느냐. 이건희 재산 빌려주고 있는 겁니다. 주가 조작의 추정까지 할 수 있는 일까지 벌이고 있는 겁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일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대한민국 최고 인재들이 해야 될 일이냐는 거죠. 구글은 인재를 고용해서 알파고를 만드는데 삼성은 인재들을 고용해서 재벌 뒷돈을 불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경쟁력이 생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상속 부자 비율이 75%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 부자들은 상속조차도 편법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인재들이 이 편법으로 이들의 재산을 불리는데 기여를 했을 겁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더 암담합니다. 3세가 2세로부터 물려받은 게 줄어들었을 테니 3세에서 4세로 넘어갈 때는 더 많은 편법이 동원될 가능성이 높죠. 더 많은 인재들이 동원이 될 겁니다. 참 암담한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 재벌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대라고 하면 뭐 3,000가지 정도를 댈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알파고를 보면서 참 부럽더라고요. 구글을 보면서요. 인재를 인재답게 쓸 수 있어야죠. 인재들이 모여서 미래 전략이니 뭐 전략 기획이니 이런 팀에 우르르 모여서 재벌 뒷변을 봐주고 있으면 그 기업이 어떻게 발전을 하겠습니까? 재벌 시스템이 바뀌고 상속과 증여 문제가 조금 더 투명해져야 우리 인재들이 적재적소에서 기업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파고가 만약에 한진, 삼성 이런 데를 지배한다면 어떨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알파고가 삼성을 지배를 하면 삼성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잘하겠죠. 지금보다 못하는 게 아니라 훨씬 잘한다. 아니 지금보다는 당연히 더 잘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비리를 저지르지는 않을 것이고요. 경우의 수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최소한 움직이려고 할 테니까요. 또 부당하게 주가 조작이나 하라 이렇게 또 지시할 리도 없을 것이고. 그럴 리도 없을 거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원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어머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4가 아니라 3입니다. 1566-0263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친노라면 추노라도 해서 모두 깜빵에 집어넣고 싶은 박근혜 동지께서는 생긴 것부터 사납고 험상궂은 전 국무총리 이해찬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응답하라 1988, 다시 붙자 1988, 1988년 총선 때 라이벌이었던 김종인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탁월한 결단은 감히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자세와 태도를 교정시킨다든지, 대한민국 보수의 교과서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나쁜 신문으로 매도한다든지 했던 전 국무총리 이해찬을 죽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결단이다. 이해찬의 이런 싸가지 없는 태도 때문에 새누리당의 강력한 후견 세력인 조동 두 신문을 공격하는 철부지들이 크게 늘어 제2의 해찬, 제3의 해찬해서 전국을 온통 해찬들로 만들어버린 천하에 용납 못할 망동을 저질렀다. 독재 정권 시절 서울대 앞에서 서해과학서점을 운영하며 6월 항쟁의 전반적인 설계를 맡았고, 정치인이 되고서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기여하는 등 이해찬은 박동지 등골을 4년 5년마다 한 번씩 오싹하게 만드는 등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를 자행했다. 김종인은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보독하고 우롱하는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 이해찬을 집으로 보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보세요? 네? 누구시죠? 왜 나를 욕하냐고요? 이해찬 전 총리이신가요? 이번에 세종시에 출마하시는, 예? 이해찬이 아니라 이회창이라고요? 저희는 지금 이해찬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조심하라고요?
발음 똑바로 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인제는 조심. 아이고, 소리를 지르고. 여보세요. 이로써 박동지가 어떤 무서운 힘을 떨치며 김종인이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2012년에 이어 2016년에도 새누리당 정권의 만세무공을 책임지고 한 번 친박은 영원한 친박이 되는 친박의리 국가건설의 위대한 역사를 창출하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오늘의 날씨. 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0도로 오늘 아침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남부지방 대구의 한낮 기온이 15도까지 올라가서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갈수록 기온은 점점 더 오르겠고요.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의 트위터 글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회 청문회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 분노하고 명패를 집어던진 야당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약 전국적인 정치인이 됐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지금의 야당이라면 이런 사람 공천 탈락시켰을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